네.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에 관한 생각 2부고요. 생각에 관한 생각, 이제 총 5개 챕터로 되어 있는데, 챕터 1부터 3까지는 이제, 두 자아가 아니라 이제 두 시스템이죠. 두 사람의 이제 비유를 해서 시스템 1과 시스템 2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이제 선택 파트에서는, 네, 이콘과 인간이라는 어떤 대결적 구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콘과 인간이 있는데요. 이콘은 이제 기대 효용 이론에 대한 이제 비유를 한 거고, 인간은 전망 이론 쪽입니다. 그래서 기대 효용 이론을 보시면은 폰 노이만이라는 분이 이제 만드신 건데, 일단 합리성 이론이라는 기초 이론으로 이제 공리를 토대로 한 선택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경제 이론에서 행위자는 합리적이고 이기적이고 취향은 바뀌지 않는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합리적이란 얘기가 반드시 저희가 이제 저희가 이제 노멀하게 사용하는 합리적이란 뜻이 아니라 논리적 일관성을 얘기를 합니다. 논리적 일관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논리적 일관성이기 때문에 취향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보면 사과를 선호하는 사람이 있고 바나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과를 더 선호하는 사람에게는 사과를 얻을 확률 10%가 좀 더 좋다는 얘기죠. 좀 더 좋다는 얘기, 이게 이제 공리를 토대로 한 선택 논리라는 거고, 전망이론은 인간의 선택을 그대로 묘사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합리성이라는 공리가 체계적으로 무시되는 어떤 현실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따가 자세히 다룰 거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베르누이 효용 이론이 있겠습니다. 베르누이 효용 이론 같은 경우는 정신물리학, 이제 심리학에서 보면 정신물리학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정신물리학이란 이제 학문을 페이너라는 분께서 만드셨고요. 정신물리학이 어떤 거냐면 물리적 가치랑 심리적 가치를 비교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연구한 학문인데, 베르누이 같은 경우는 그 정신물리학보다 조금 더 그런 개념을 빨리 차용했습니다. 그래서 베르누이 이론은 어떤 거냐면, 부의 변화에 대한 심리 반응은 이제 부의 양의 반비례, 그리고 효용 같은 경우는 이제 로그 함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만 달러랑 100만 달러에서 어떤 1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로 증가했을 때랑 1000만 달러에서 1억 달러까지 증가했을 때, 1억 불까지 증가했을 때 그 심리적 가치는 같다. 그러니까 로그 함수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인간의 선택 같은 경우는 금액의 가치가 아니라 결과에 대한 심리적 가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효용 기초로 한다. 그래서 이게 조금 말이 어려우실 텐데,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도박의 심리적 가치는 금액의 가중평균이 아니라 확률로 이제 가중평가한 결과의 효용의 평균이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100만 불 50%, 그리고 700만 불 50%의 선택이 있고, 그 반대 케이스에는 이제 400만 불 100%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것을 원래 기대값으로 계산을 하자면, 100만 원은 50%니까 100만 불 곱하기 50, 0.5, 그리고 700만 불 곱하기 0.5를 해서 기대값은, 이 도박에 대한 기대값은 450만 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400만 원은 100%니까 이제 400만 원이라서, 이콘 같은 경우는 이제 합리성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450만 원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이제 도박에서. 근데 효용이론은 약간 다릅니다. 효용이론은 금액의 부의 양에 따라서 효용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효용이 이제 100만 불일 때는 10이라는 효용을 가지고, 효용이 700만 불일 때는 84라는 효용을 가진다. 그래서 이 효용과 이제 확률을 곱한 거죠. 그래서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액의 가치가 아니라 효용의 가치다. 효용의 가치의 확률을 곱해서 이제 효용을 비교했을 때,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요 케이스에서, 아까 도박 케이스에서 효용과 확률을 곱했을 때 60불입니다. 총 이제 60불이 나오게 됩니다. 60불이 나오게 되, 47이라는 효용이 나오게 되고, 뒤에 100%만 받는 케이스는 400만 불일 때 60이라는 효용을 가집니다. 그래서 요 60이라는 것을 선택한다. 그래서 합리성 이론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어떤 정신물리학의 개념을 채용해가지고
설명을 한 게 베르누이 이론입니다. 그래서 베르누이 이론도 이제 이콘 쪽입니다. 베르누이 효용 이론도 이콘 쪽이고,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었죠. 베르누이 유체역학에서도 뭐 여러 공식들을 만드신 분인데, 이런 케이스인데, 이분이 근데 함정이 있습니다. 이 이론의 오류는 중고점의 오류라는 것이 있어요.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제 100만 불을 가지고 계셨고, 저는 어제 900만 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의 부와 저의 부가 500만 불이 됐어요. 그러면 100만 불에서 500만 불이 된 거와 900만 불에서 500만 불로 감소한 케이스가 베르누이 이론에 따르면은 가치가 같아야 됩니다. 같이 그냥 똑같은 행복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죠. 네. 이 중고점이 오류입니다. 결국에 베이스 포인트가 다르면은 그 행복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코스피 1000에서 매수할 사람과 코스피 3000에서 매수한 사람이 있을 때 2000포인트 왔을 때 원래는 같아야 돼, 행복이. 근데 전혀 그렇지 않죠. 네.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설명하는 게 앤서니 베티 실험입니다. 앤서니 베티 이제 도박 케이스인데, 앤서니라는 분은 100만 불을 가지고 있고 베티라는 분은 400만 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도박이 주어졌냐면 400만 불을 받을 확률 50%, 100만 불 50%고 200만 불 100%, 요런 도박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기대값으로 보면은 250만 불이라서 250만 불 대 200만 불이라서 이제 요 계산을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확률 기대값으로 계산을 하면은 도박 케이스는 250만 불이고 무조건 받는 케이스는 200만 불입니다. 그래서 기대값으로 봤을 때는 원래 베르누이 효용 이론에 따르면은 250만 불을 선택했어야 돼요. 근데 실상은 달랐더라. 어떻게 됐냐면, 앤서니 같은 경우는 100만 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100만 불을 전부 다 걸어야 돼요. 지금 이 실험에서는 가지고 있는 불을 전부 다 베팅을 했을 때 얻어지는 값에 대한 도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앤서니 같은 경우는 성공을 하면은, 도박을 성공하면 4배, 실패하면 현상 유지고, 위험을 회피한다는 것은 그냥 100%짜리를 선택하는 거죠. 200만 불 100%를 선택했을 때는 위험 회피 케이스죠. 그래서 무조건 2배를 받을 수 있는 거죠. 현재 케이스도. 왜냐면 100만 불로 베팅을 했으니까. 100만 불에서 200만 불이 됐기 때문에 무조건 2배를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케이스에서 위험을 회피하더라. 위험을 회피해서 수익을 확정짓더라. 수익 확정짓고, 베티 같은 경우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베티는 400만 불을 베팅을 해야 됐기 때문이죠. 400만 불을 베팅했을 때 도박을 성공하게 되면, 성공해도 현상 유지입니다. 성공해도 현상 유지고, 실패하면은 75% 손실이고, 위험을 회피하게 되면은 무조건 50% 손실을 확정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이 케이스에서 손실 회피 성향이 나오게 됩니다.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해서 손실 회피가 일어나고, 여기서는 리스크를 테이킹하는 선택을 하더라. 그래서 결국에는 중고점 베이스 포인트가 다르게 되면은 효용 이론에 오류가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효용 이론을 토대로 조금 더 카노먼이라는 분께서 요걸로 이제 노벨상을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전망 이론을 새로 이제 발표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전망 이론 같은 경우는 위험 상황에서 인간의 선택입니다. 인간에 대한 선택입니다. 이콘은 다릅니다. 이콘은 그냥 논리적 일관성으로 그냥 기대값에 따라 선택하는 거고, 전망 이론은 인간에 대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효용 이론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의 상태를 집중하게 됩니다. 그 전체 양. 근데 전망 이론 같은 경우는 부의 변화입니다. 증감이죠. 결국에 증감이 된다는 것은 베이스 포인트가 중요하다는 얘기고, 결국에 그게 이제 중고점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부의 변화를 주목하고, 손실 효용, 그러니까 효용은 플러스, 아까 중고점 이제 효용이론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똑같이 이제 적용합니다. 똑같이 적용하는데, 전망 이론에서는 손실 효용을 인간이 훨씬 더 크게 받아들이다, 더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라는 결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익과 손실이 뒤섞여 있을 때는 손실 회피 성향이 발생하고 위험을 극도로 회피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좋지 않은 옵션만 있을 경우 민감성의 감소로 인해서 위험을 리스크를 테이킹하게 됩니다. 네, 예제를 한번 보실게요. 이 예제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케이스고 제일 많이 나오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문제 1번 같은 경우는 900불 100%와 1000불 90%. 이때 사람들은
900%로 수익을 확정짓는 케이스를 선택하게 되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마이너스 900불 100% 그리고 마이너스 1000불 90%일 때는 사람들이 여기서 손실 회피 성향이 발생해서 리스크를 테이킹 했습니다. 그래서 도박을 하는 거죠. 10% 확률의 도박을 건 거고, 문제 3번 같은 경우는 내게 만약에 아무것도 없을 때 1000불이 주어졌을 때 1000불로 50% 도박을 할 거냐 아니면 100%로 500불을 확정 지을 거냐 라는 이제 도박의 케이스에서는 500%로 수익을 확정 짓고, 반대로 2000불이 주어졌을 때 2000불이 주어졌을 때는 50% 마이너스 50불 마이너스 1000불 50% 그리고 500불 100%에서는 도박을 선택했습니다. 사실은 C와 D 같은 경우는 같은 문제입니다. 왜냐면은 중거점만 다를 뿐이지 사실은 이 확률이랑 마이너스 되는 이 증감이 같거든요. 같은데 이런 같은 문제에서도 사람들은 다른 선택을 했다. 왜 다른 선택을 했느냐? 중거점이 다르게 작용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네, 중거점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망이론을 그림으로 그린 거거든요. 이게 이제 좌표값을 따와가지고 그림을 그린 건데, 이게 조금은 이제 네, 조금 다르게 느껴지겠지만 이렇게 그리면은 네, 요 값이 차이가 납니다. 네, 손실을 훨씬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는데, 네,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전망이론의 기본적인 특징은 중거점, 어디서 이렇게 시작하느냐, 중거점이 중요하고, 그리고 민감성 감소라는 얘기는 요 끝단으로 갈수록 이 기울기가 이제 낮아지거든요. 기울기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때는 민감성이 감소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내가 만약에 투자를 해서 손실해서 50% 마이너스 50%가 났는데, 그때는 마이너스 60% 나든 마이너스 40% 나든 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처음에 이 구간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면 점점 이제 좀 둔감해지는 거죠. 네, 마이너스에 대해서. 네, 그런 얘기고요. 요게 사실은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네, 민감성 감소라는 영향이 있고, 그리고 손실 회피입니다. 손실 회피는 손실을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건데, 왜 그러냐면 이건 인간의 진화의 역사로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요. 왜냐하면 위협이 기회보다 더 절박하기 때문이다.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의 본능이라고 생각이 되면서 사실은 이게 시스템 1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손실을 민감하게 받아들인다. 그래서 이제 실험을 했을 때는 보통 손실의 심리적 가치는 이익보다 한 1.5배에서 2.5배 정도 더 크더라.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0불 동전을 던져서 마이너스 100불 있고 마이너스 100불이 50%입니다. 50%고 나머지 케이스는 뭐 적어도 이 사람들이 이 도박에 동전 던지기라는 도박에 응하려면 적어도 이 플러스 쪽은 뭐 한 200불 정도 되어야 하지 않나, 그 얘기입니다. 네. 200불에서 뭐 한 150불, 적어도 150불 정도는 돼야지 사람들이 동전 던지기 했을 때 마이너스 100불 대 150불 이렇게 이 정도는 돼야지 사람들이 적어도 응하더라. 사실은 근데 그거보다 더 높아도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네.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망이론도 근데 사실은 한계점이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후회와 실망까지는 반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요 도박 케이스를 보시면 100만 불짜리를 100만 분의 1을 확률로 받는다. 사실 이거는 뭐 큰 기대를 안 하죠, 사람들이. 그리고 12불 90% 대 0불 10%, 이 케이스도 별로 사람들이 기대를 안 합니다. 근데 100만 불 90% 대 제로 10%, 이때는 이미 사람들의 기대가 저 멀리까지 가버렸어요. 왜냐면 이 90% 확률 때문에. 그래서 요런 후회와 실망까지는 전망이론에서는 적용하기 좀 힘들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거점의 가치는 제로로부터 시작한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전망이론을 가장 이제 안 좋게 설명한 게, 제가 이 부분을 되게 많이 말씀드릴 건데, 개인 투자자 주식 오르면 서둘러 팔고 떨어지면 매도 밀어. 이게 어떤 얘기냐면, 수익은 미리 확정 짓는 겁니다. 수익은 잘라 먹는 거예요. 확률이 높은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물론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왜냐면
투자라는 것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운도 많이 작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하락장이 왔을 때 주식들이 많이 빠지는 경우가 있을 때 많이 빠졌는데 그 중에서 덜 빠져서 약간 플러스인 종목이 있을 거고 더 많이 빠진 벤치마크 대비 더 많이 빠진 종목도 있을 겁니다. 더 많이 빠진 기업도 있을 건데 그때의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수익을 잘라먹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수익을 잘라먹는 행위 자체가 그 기업은 어찌됐든 물론 기업을 제대로 이제 골랐다는 가정하에 그 기업은 좋은 기업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확률이 더 높다는 얘기입니다. 확률이 더 높은 게임에서 수익을 잘라먹는 거죠. 거기서 수익을 확정지어버리고 반대로 손실을 밀어버립니다. 여기서 네, 그 케이스가 이 책에서 가장 많이 설명이 나오는 케이스입니다. 전망 이론에 대해서 네, 또 뒤에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소유효과라는 내용인데요. 중고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경제학에서 무차별 이론은 원래는 요 구간에서는 어떻게든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 효용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책에서 설명하는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X축은 연차입니다. X축은 연차로 보고 Y축은 급여입니다. 그래서 요 점에서 똑같은 급여와 똑같은 연차를 받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 사람들에게 어떤 승진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승진의 기회가 주어질 때 너는 월급을 많이 받을래? 아니면 연차를 더 많이 받을래? 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급여를 많이 받겠습니다 한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이 연차를 많이 받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점을 여기가 A라고 하고 여기가 B포인트라고 할게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A포인트에서 B포인트로 이동할 수 있냐? 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급여가 줄어들기 때문이죠. 소유효과는 전망이론 같은 경우 과거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고점은 이미 과거에서 작용했습니다. 왜? 제 기준이 올라와 버렸죠. 그래서 급여 삭감을 감소하고 연차를 늘릴 것인가? 쉽지 않습니다. 그게 소유효과입니다. 네. 내가 가짐으로써 포기하기 더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B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B에서 A로 이동할 수 있느냐? 이 사람 연차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연차를 많이 받았는데 연차를 포기해야 되고 급여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무차별 곡선의 문제점이 어떤 거냐면 과거 상태, 즉 중고점에 대한 고려가 없습니다. 중고점에 대한 고려가 없고 원래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A와 B 사이의 이동이 자유로워야 되나 전망이론에 따르면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발생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소유효과가 결국에 왜 발생하냐? 중고점이 변화하고 이런 상황에서 손실의 피해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읽기 싫습니다. 나의 이미 올라가버린 급여를 읽기도 싫고 나의 올라가버린 연차를 포기하기도 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의 불이익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상 유지를 하는 편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소유효과를 어떻게 이제 좀 상쇄시킬 수 있냐, 이제 좀 감소시킬 수 있느냐? 그러면 전문 거래인처럼 생각하기라는 예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래 초보자일수록 소유효과가 이제 강하게 발생하고 경험이 늘수록 어떤 소유에 대한 손실의 성향이 낮아지고 위험을 선호하게 됩니다. 근데 위험 선호가 나쁜 얘기가 아닙니다. 위험을 선호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중고점이 너무 높으면 그리고 너무 높으면 소유효과가 강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중고점을 수정을 해야 됩니다. 내 목표가 너무 높으면은 미래에 대한 내 목표가 너무 높으면은 소유효과가 더 강하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에서 내가 너무 열심히 이제 스터디를 하고 너무 열심히 파서 어떤 그 기업과 사랑에 빠졌을 때 어떤 소유효과가 더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너무 종목에 대해 깊게 파고들면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사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이제 그림을 본 적이 있는데 인간의 지식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데요. 지식이 예전에 리스크님께서도 이제 설명을 하셨던 적이 있으실 거예요. 여기 이제 지식이라고 하면 이쪽이 지식이라고 하고 이게 이제 선택이라고 봤을 때 지식이 높을수록 선택에 대한 효과가 좋아지는데 그게 어느 일정 구간을 지나면은 오히려 이제 그 선택에 대해서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 아마 이게 소유효과를 설명한 그림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식이 너무 높아서 내가 아는 정보가 너무 많아서 이제 선택에 곤란함을 겪는다라는 네, 예시가 아마 소유효과의 적절한 예시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소유효과는 준거점 때문에 발생한다. 왜냐하면 변화에 불이익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나쁜 사건입니다. 나쁜 사건은 어떤 거냐면 인간은 나쁜 사건을 되게 민감하게 받아들입니다. 그거는 인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발전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손실의 피가 어떤 거냐면 위협에 매우 민감한 것은 이제 인간의 본능이라는 얘기죠. 인간은 책에서도 이제 예시로 설명드렸지만 이미 눈으로 어떤 시각적 정보를 받아들이기 전에 이미 뇌는 그것을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해버립니다. 굉장히 빠르게 위험을 감지하고요. 그것은 어떤 살아남기 위한 본능이었고, 이것은 이제 보수주의의 힘입니다. 보수주의는 지켜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손실피해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서 기준점을 가까이 잡아놓는 인력이 되거든요. 어떤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네.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이제 합리적인 선택에서 조금 미스가 나는 케이스가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표 달성과 준거점인데요. 아까 소유효과를 없애려면 이제 목표 달성과 준거점을 조금 낮춰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미래 목표는 준거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목표 달성을 실패하게 될 때 실패를 회피하려고 더 노력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것보다 실패하는 회피를 더 사람이 민감하게 받아들이거든요. 책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뉴욕에서는 택시기사가 이제 비 오는 날에 이제 택시 요금을 더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안 오는 맑은 날에는 장사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택시기사 같은 경우는 월 급여가 정해져 있을 거고, 그러면 그 목표가 있을 겁니다. 매일 얼마를 벌어야 되냐. 근데 비 오는 날에는 일찍 퇴근을 해버립니다. 빨리 장사를 끝내버린다. 그냥 목표를 맞춰버리고, 그리고 비가 안 오는 날에는 더 열심히 일하게 되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대한 실패에 대한 회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시험 기간에 벼락치기 하는 거랑 똑같아요. 시간이 많이 남았을 때는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목표를 초과 달성하려고 열심히 하지 않아요. 근데 시간이 점점 다가갈수록 굉장히 절박해지게 되죠. 왜냐면 이제 시험에 대한 실패에 대한 회피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골프에 대한 이제 퍼팅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손실회피가 또 어떤 영향을 이제 야기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현상 유지 편향이 발생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이제 요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어떤 타협 테이블에 앉았을 때 뭔가 그 파이 자체가 감소하는 케이스는 협상이 굉장히 난항입니다. 왜냐면 서로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이죠. 포기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손실회피 성향 때문이죠. 그리고 다만 반대 케이스는 파이가 커지는 협상에서는 오히려 원만합니다. 서로 잃을 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원만하게 협상이 되더라. 그래서 손실회피 성향 때문에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은, 내가 잃을 것들이 무섭기 때문에 거의 주인이 이깁니다. 그래서 챔피언 디펜더라든지 챔피언 디펜더와 이제 챌린저의 관계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영화에서 보면 클리셰 대사가 있는데 복수극이죠. 일부 복수극에 보면은 나는 잃을 것이 없기 때문에 너는 이제 나는 잃을 것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든지 할 거야. 나는 이제 복수할 때 이런 대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잘못됐을 수도 있더라. 왜냐면은 그 반대편에서 이제 복수를 당하는 사람은 지켜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다. 손실회피 때문에 그 사람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필사적으로 행동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다음은 네갈레 유형인데요. 네갈레 유형 같은 경우는 결정 가중치라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떤 선택을 할 때, 복잡한 대상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할 때 어떤 특성에 가중치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가중치 때문에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더라. 이게 사실은 이제 요 개념도 전망이론에 해당하는 개념인데, 잠깐 보시면은
확률의 변화가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0에서 5%, 5에서 10%, 60에서 65%, 그리고 90에서 100%. 이때 인간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요 두 케이스입니다. 0에서 5%, 그리고 95%에서 100%. 0에서 5%가 발생할 때는 가능성 효과입니다.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결과에 비중을 굉장히 부당하게 많이 부여하는 효과입니다. 그리고 95%에서 100%는 확실성 효과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결과에도 확률에 비해서 가중치를 적게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확률과 가중치는 같지 않더라. 같지 않다는 내용이고, 어떻게 되면 또 아까 말씀드렸던 기대 효용 이론과 효용 이론과 반대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콘 같은 경우는 무조건 확률에 따라 선택을 할 거고, 인간은 아까 전망 이론의 선택의 과정에서 결정 가중치가 관여하게 되기 때문에 요게 또 이제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이콘과 인간의 반대되는 개념이고, 그래서 확률을 보시면은 5%일 때 결정 가중치를 13.2나 비중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95%일 때는 굉장히 높은 확률임에도 불구하고 79.3이라는 비중을 부여하더라. 이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제 뒤에서 예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레 역설이라는 이제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 알레라는 분께서 어떤 경제 컨퍼런스 콜에서 컨퍼런스에서 경제학자들이랑 뭐 철학자들, 행동 경제학자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심리학자들 대상으로 요런 이제 가중치 비슷한 확률 문제를 냈습니다. 근데 경제학자들 합리성 이론, 기대 효용을 되게 중요시 생각하는 합리성 이론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 경제학자들조차도 인간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이제 합리성 공리를 무시하고 인간과 똑같은 결정을 내리더라. 똑같은 선택을 하더라.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그냥 무시해버렸어요. 그거는 뭐 특이 케이스다라고만 그렇게 얘기하고 다시 기대 효용 이론 지속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아모스와 이 카너먼 이 두 분께서는 인간은 합리적이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좀 버리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정 가중치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위쪽은 이제 높은 확률 쪽이고요. 확실성 효과, 그리고 아래쪽은 낮은 확률 가능성 효과입니다. 보시면은 2, 4번면부터 보시면은 요 위에 케이스는 아까 전망 이론 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1만 불 95%를 받을래? 1만 불 95%를 받을래? 아니면은 9천 불 100%를 받을래? 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실망한 두려움 때문에 위험을 회피합니다. 그래서 그냥 100% 이익을 확정지어 버립니다. 수익을 확정짓고 위험을 회피하는 거죠. 그러니까 리스크를 테이킹하지 않는 거죠. 요런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어떤 소송이 있습니다. 어떤 소송이 있을 때 승산이 되게 높은 원고가 만약에 승산할 확률이 95%입니다. 95%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무서운 거죠. 왜냐면은 5% 때문에 그 이제 5%에 대한 실패 확률 때문에 오히려 불리한 타협안을 수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불짜리 소송 케이스가 있을 때 만불을 벌어들일 확률 95%일 때 100%짜리 9,000불을 그냥 수용해버리는 거죠. 그게 불합리한 타협안을 수용하는 케이스가 있을 거고, 손실 케이스도 아까 전망이론 이제 기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1만 불 마이너스 95%이고 그 다음에 9,000불 마이너스 100% 케이스죠. 9,000불 마이너스 100% 케이스에서 이 케이스에서는 손실을 피할 수 있다는 희망 때문에 위험을 추구하게 됩니다. 도박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대 케이스죠. 승산이 낮은 피고가 이로운 타협안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그 5%의 신락 같은 희망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요 케이스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 요 손실 케이스에도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왜 이런 효과가 발생하느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민감성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마이너스 만불이나 마이너스 9,000불이나 이제 민감성이 감소한 상태고, 결국에는 결정 가중치가 여기에 영향을 미친 거죠. 결정 가중치가 이 잃을 확률이 95%지만 생각보다 낮게 받아들이는 거죠. 79.3%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케이스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케이스입니다. 이게 가장 저희가 멀리해야 될 케이스거든요. 이게 모든 악순환의 시작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도박도 마찬가지고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마이너스 50% 나는 경우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손실이 계속 불어나고 있을 때 인간이 여기서 과연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입니다. 네. 안 좋은 케이스에서 계속 점점 더 이제 뭐 거기에서 비중을 이제 평단가를 조금 더 높이려고 뭐 물타기라고 하죠. 소위 물타기를 한다든지 그런 케이스가 발생하고 네, 손실을 확정짓지 않습니다. 거기서 또 이제 안 좋은 케이스가 네, 만약에 거기서 손실을 했더라도 여기서 더 도박을 추구하게 되면 왜냐하면 이미 잃었기 때문에 내가 손실을 확정지은 상태에서 이걸 빨리 복구해야 된다는 그런 마인드 때문에 더 이제 위험한 더 리스크를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케이스입니다. 굉장히 안 좋은 케이스고 멀리 해야 될 이제 사례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낮은 확률인데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는 케이스죠. 보시면 1만 불 5%가 있습니다. 1만 불 5% 이게 어떤 케이스냐면 결국에 복권입니다. 복권이고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 때문에 위험을 추구하게 됩니다. 도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 케이스에서 보시면은 마구잡이 소송, 그냥 확률이 낮지만은 마구잡이 소송을 건 다음에 이 정도면은 타협안을 수용해야 되는데 이런 타협안을 거절하는 케이스입니다. 네. 결국에 복권이라는 게 복권의 기대값을 계산할 수 있거든요. 1등부터 1등 확률 얼마 0.000 몇 프로, 2등 얼마 0.0 몇 프로 해서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근데 당연히 기대값은 실제 복권의 가격보다 낮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낮은 기대값을 조금 더 비싼 돈을 주고 사는 거죠. 네. 그 케이스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케이스죠. 손실 쪽입니다. 낮은 확률에서 손실 쪽은 어떤 거냐면 보험입니다. 보험 케이스입니다. 마찬가지로 1만 불의 일회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걱정합니다. 그래서 그 5%의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서 기대값보다 높은 돈을 지불하고 보험을 가입하는 거죠. 네, 요거는 위험을 회피하기, 결국에 큰 손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위험을 회피하는 선택을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소송에서는 불합리한 타협안을 마구잡이 소송에서 굳이 이제 결과를 봐도 되는데 굳이 불합리한 타협안을 수용하는 케이스입니다. 네, 이런 실제 사례들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전망이론 그래프와 결정 가중치를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위쪽에서는 민감성 감소 때문에 수익을 확정짓습니다. 수익을 컨펌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손실을 미룹니다. 손실을 딜레이, 연기하는 거죠. 손실을 딜레이 하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 민감성 감소 현상이 발생하고 그것 때문에 확실한 이익의 매력이 더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확실성 효과 때문에 도박의 매력을 떨어뜨린다. 왜냐하면 확실성 효과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높은 확률인데도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거거든요. 네. 만불 95% 대 9,000불, 네. 100%. 확실성 효과 때문에 요게 높은 확률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가중치, 아까 79.3이었죠. 79.3이라는 가중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이게 더 매력적이지 않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익을 확정짓더라. 네, 요 케이스고요. 반대 케이스는 마찬가지로 민감성 감소 때문에 확실한 손실을 회피하게 만들고 확실성 효과는 도박에 대한 반감을 떨어뜨립니다. 마찬가지죠. 네, 도박이 굉장히 매력적이게 보이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드문 사건입니다. 드문 사건은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과대평가와 과대가중치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생각이 감정과 어떤 생각이 빨리 떠오르거나 그런 것들이 확률에 영향을 미치고 그런 것들이 낙관 편향이 발생하는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공은 상상하기 쉽습니다. 근데 실패는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성공 쪽에 확률을 더 부여하는 낙관 편향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경험과 서술에 대한 이제 선택인데요. 서술에 기초한 선택은 가능성 효과를 낳아서 결정 가중치의 비중이 높아지고 경험에 기초한 선택은 가중치를 적게 부여해서 사람들이 좀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케이스냐면 결국에는 ESG와 자연재해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ESG를 받아들이기 힘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아직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드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점점 이런 사례들이, 오늘도 이제 포스팅 하셨지만 리스크님께서 100년 만에 폭우, 뭐 50년 만에 폭염, 이런 사례들이 점점 기후 변화로 인해서 많이 발생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것을 좀 더 가중치를 높게 부여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사실 다음 넘어가면 결국에는 이제 이런 전망 이론들과 앞서 말씀드렸던 결정 가중치를 통해서 볼 때 어떻게 위험 관리를 해야 될까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이분께서 심리학자지만 실제적으로 투자에 대해서 이제 사례를 설명을 했는데요. 결국에는 포트폴리오와 복리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맞을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넓은 틀짜기가 있고 좁은 틀짜기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넓은 틀짜기는 결국에는 넓게 보는 겁니다. 다양한 선택의 조합을 놓고 여러가지 옵션을 고려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걸 싫어합니다. 왜냐면은 시스템2가 게으르기 때문이죠. 시스템2가 여러가지를 고려해야 되고 여러가지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시스템2가 게으르기 때문에 요걸 하기 싫어합니다. 좁은 틀짜기는 이제 선택의 가지를 되게 좁게 두고 보는 거죠. 그래서 좁은 틀짜기의 사례가 어떻게 발생할 수 있냐면 또 요 케이스가 나옵니다. 수익은 잘라먹고 손실은 길게 가져가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익에서는 위험을 회피하고 손실에서는 위험을 추구하는 그런 사례들이 쌓이다 보면 비싼 대가를 칠 수 있다고 이렇게 굉장히 강한 노트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위험을 회피하라고 이제 이익을 이제 수익을 이제 확정되는 구간에서는 웃돈을 얹어주고 내가 도박보다 확실한 이익을 취하는 거고, 그리고 손실 케이스에서는 웃돈을 얹어주고 확실한 손실을 피하는 건데, 그게 결국에는 그 두 가지 사례를 분리했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 뭐 인간의 선택에 대한 선택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이게 합쳐져서 넓은 틀짜기로 봤을 때는 그게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 돈은 다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건데, 높은 확률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확정지으려고 내 돈을 이제 좀 소비하는 거고, 반대 케이스에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렇게 악순환이 반복되다 보면은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무엘스 문제인데요. 세무엘스 문제는 기대값이 높은 게임의 시행 횟수가 낮아지면 그게 마이너스 돈을 잃을 확률이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얘기고, 그 게임에서는 이제 손실 회피 성향이 줄어들고 선호도도 영향을 미치더라. 이게 어떤 얘기냐면, 마이너스 100불 50% 동전 던지기로 봤을 때, 그리고 뭐 150불 50%의 게임이 있습니다. 게임이 있으면 요 게임이 있을 때 사람들은 요 게임이 한 번만 한다고 하면, 한 번만 한다고 했을 때는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손실회피 성향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런 게임이 여러 번 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게 쌓이면 쌓일수록 결국에는 기대값에 수렴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는 리스크를 테이킹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한 번 할 때는 손실회피 성향 때문에 게임을 하지 않겠지만, 그게 이제 여러 번 그러니까 독립시행이 굉장히 여러 번 시행하는 거죠. 여러 번 시행이 쌓이다 보면 결국에는 기대값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그 케이스에는 리스크를 테이킹 해야 된다. 수익을 잘라먹지 말고 리스크를 테이킹 해야 된다. 결국에 확률 높은 게임을 여러 번 하게 되다 보면 기대값에 수렴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케이스들을 투자에 적용하면 어떤 얘기가 나오게 되냐면, 서로 독립적인 상황을 만들자. 서로 영향이 없게 넓은 틀짜기를 통해서 서로 독립적인 상황을 만들면 결국에는 그게 어떤 얘기냐면, 같은 섹터에 투자하는 것보다 포트폴리오를 맞춰서 서로 간섭 영향이 좀 적게끔 하는 케이스고요. 그리고 손실이 발생해도 전 재산을 잃지 않은 상황을 만들자. 결국에는 이거는 제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레버리지에 대한 얘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승산이 낮은 게임은 피하자. 확률이 낮은 게임은 피해야 됩니다. 아까 전망이론에서는 리스크를 테이킹이죠. 반대입니다. 승산이 낮은 게임은 리스크를 회피하자. 그리고 넓은 틀짜기는 이제 손실에 반응하는 감정을 약화시킵니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가 많으면은 손실에 반응하는 감정을 약화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위험 선호를 조금 더 부추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실회피와 좁은 틀짜기가 합쳐지면 그 대가는 디제스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결국엔 계속 말씀드리지만 수익은 잘라먹고 손실은 길게 가져가는 거. 네, 그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HTS 자주 확인하지 않기. 여기서는 뭐 분기에 한 번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네. 너무 자주 확인하다 보면 손실에 대한 반응이 민감해지고 그렇게 되면은 위험 회피가 위험 리스크 테이킹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주 확인하지 않아서 이제 위험 회피가, 그러니까 리스크를 테이킹 안 한다는 거죠. 너무 자주 확인하면은 위험을 회피하게 되는데, 네, 그 케이스입니다. 네, 심리적 계좌 내용이고요. 심리적 계좌는 간단합니다. 그냥 내 마음속에 손실이 난 거예요. 내 마음속에. 예를 들어서 이제 폭설이 오고 있는데 누가 미식 축구를 보러 갈 확률이 높으냐, 요 게임이거든요. 미식 축구 경기표를 내가 보고 싶어서 구매한 사람이 폭설을 뚫고 경기를 보러 갈 확률이 높을까, 아니면은 공짜로 표를 받은 사람이 경기를 보러 갈 확률이 높을까, 요 얘기인데, 당연히 미식 축구 경기표를 구매한 사람이 보러 갈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 경기표가 이제 폐기가 된다고 가정하면은 내 마음속에 보러 가고 싶었던 마음이 이미 마이너스가 난 겁니다. 내 심리적 계좌가 마이너스가 난 거예요. 이게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또 같은 사례가 나오는데, 수익 중인 주식과 떨어진 주식 중 어떤 기업을 매도할 것인가. 수익 중인 주식을 매도하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떨어진 주식을 매도해서 실패한 투자자로 남기 싫기 때문입니다. 실패한 투자자로 남는다는 것은 심리적 계좌에서 내가 마이너스 나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요 케이스가 네, 이제 성향효과다, 이런 말인데, 네, 이런 말이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몰 비용이 오류입니다. 심리적 계좌가 이제 매몰 비용이라는 오류를 발생하는데, 야기시키는데, 더 좋은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손해보는 계좌에 추가로 투자하겠다는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기존 프로젝트가 있고 조금 더 잘 될 신규 프로젝트가 있는데, 신규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지 않고 기존 프로젝트에 이제 투자를 더 돈을 쏟아붓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내가 심리적 계좌가 마이너스가 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프로젝트에 신규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않고 기존 프로젝트에 돈을 이미 실패하고 있지만 더 돈을 쏟아붓어라. 그리고 반대 케이스가 이제 신임 CEO의 빅베스입니다. 보통 신임 CEO들이 오게 되면은, 회사로 부임하게 되면은 기존에 있던 뭐 부실 자산들이나 아니면은 뭐 매출 채권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이제 손상차손을 다 잡아버리는 케이스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심리적 계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막 부임을 했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떤 실패했던 케이스에 대한 심리적 계좌가 마이너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전에 있던 손실들을 다 떨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자라는 마인드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후회 케이스인데, 후회는 간단합니다. 그냥 기존 옵션에서 1타했을 때 후회가 더 큽니다. A 기업에서 B 기업으로 갈아타려다가 갈아타지 않았습니다. 근데 B 기업이 상승했을 때의 케이스보다 갈아타서 B 기업에서 A 기업으로 갈아탔는데 B가 올랐을 때 B가 올라서 후회하는 쪽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을 바꾸지 않았을 때 기본 옵션에서 보다 그 옵션에서 1탈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후회가 훨씬 더 크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결국에는 심리적으로 내 마이너스가 심리적 계좌에서 마이너스가 났기 때문입니다. 네, 다음은 역전 틀착이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개념들만 너무 많이 나와서 좀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역전 틀착이라는 내용이고요. 역전은 어떤 얘기냐면 선호도의 역전이 발생한 겁니다. 선호도의 역전이 발생한 건데, 공동평가와 단일평가가 있을 때 단일평가에서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했는데, 공동평가를 같이 이제 여러 개를 비교해보니까 크게 중요하지 않더라. 무관하더라.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선택이 바뀌는 겁니다. 선택이 바뀌는 게 선호도의 역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더 넓은 틀에서 보면은 합리적인 결정이 가능해지는 사례가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피어 그룹 비교입니다. 피어 그룹을 비교해서 여러 개를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더 나은지 이렇게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여러 가지 옵션을 두고, 결국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넓은 틀짝이랑 같은 개념입니다.
네, 그리고 틀짜기, 이거는 이제 감정 틀짜기 뭐 이런 내용인데, 결국 워딩입니다. 워딩이 어떻게 적용하냐, 인간에게. 단어들이 어떻게 적용하냐, 손실이냐, 비용이냐. 카드 추가 요금이 아니라 현금 할인이다. 현금 할인한 얘기와 카드가 추가 수수료, 요 개념을 봤을 때, 사람들은 카드 추가 비용보다는 현금 할인을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요. 마찬가지로 어떤 문제에서 생존율과 사망률을 같이 이제 비교했을 때 사망률을 조금 더 민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네.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마음먹기에 달렸는데 어떻게 틀을 짜냐. 시장에서의 변동성으로 인한 손실은 그냥 시장에 내는 수수료 혹은 입장료를 생각하자. 이게 이제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도 나왔던 내용인데요. 우리는 놀이공원에 갈 때 그것을 놀이공원에 내는 입장료를 손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수수료 혹은 입장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에 들어와서 어떤 변동성에 대한 손실은 그냥 수수료, 입장료라고 틀짜기를 하자. 단어를 바꿔서 생각하자. 그런 내용이고요. 손실을 마음에 담아두고 이중 손실 처리하지 않기. 계좌도 마이너스인데, 네, 심리적 계좌까지 마이너스면 더 힘들겠죠. 이중으로 손실을 처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먹기에 달렸기 때문에 좀 워딩이 중요하고, 네, 물론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네, 마음먹기에 달렸고 결국에는, 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택 파트가 끝났고요. 사실 선택 파트가 이제 전망이론과 다시 한번 보자면 전망이론이랑 결정 가중치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고, 수익은 길게 가져가고 손실은 짧게 가야 된다. 그게 결국에는 요 네 갈래 사례에서 반대되는 행동을 하시면 됩니다. 요 반대되는 행동을 하면 조금 더 확률을 높일 수 있다라는 얘기였고요.